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내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재테크는 재테크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24강. 이름이 좀 어렵네요. 소극적 소득. 소극적 소득이 뭐야? 소극적 소득. 소극적 소득. 패시브 인컴. 이런 말을 쓴 지는 별로 없죠. 과거에 소극적 재산, 적극적 재산. 이거 혹시 이혼해 보신 분들은 오늘 첫 강의부터 이혼 말 나누네. 재산을 목록을 쓰십시오. 두 분이 헤어지시려면 그러면 적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 이럴 때 또 우리가 상속받아 가지고 아버님이 부채만 물려주셨나요? 아니면은 한정승인 하실 건가요? 할 때 거기 쓰는 날에 써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적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때 그 소극적 재산은 여기서는 부채를 말하는 거고 아버님이 부채만 많으십니까 하고 적극적 재산에는 TV 하나에서부터 냉장고 하나에서부터 팔아서 돈 될 것이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적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 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오늘은 소극적 소득. 이게 뭐냐? 패시브 인컴. 요거의 반대말은 액티브한, 패시브하다, 액티브하다, 적극적이다, 적극적 소득이다. 이런 말은 내가 건강할 때, 현역에 있을 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 소득이죠. 내가 건강할 때. 근데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돼서 내가 일을 못해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은 있어. 이제 은퇴 자금이 한 3, 4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Mak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는 대표적인 게 소극적 재산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냐면 임대료라고 그랬습니다. 임대료. 제가 좀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것이지 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소극적 재산 그러면 그냥 수익형 부동산 하나 해가지고 그냥 수익형 연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좀 그래도 이 방송이 타 방송하고 구별되게 제가 그래도 많이 좀 뭐랄까 퀄리티가 있게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이렇게 세법 강의지 않습니까? 세법. 그리고 재테크 강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구별을 해봤는데 소극적 소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 있는 거예요. 주택연금. 주택을 저당해서 현역에 있을 때처럼 연금을 준다. 이게 2007년도에 나왔는데 온 10년 됐네요. 처음에는 이게 인기가 없었어요. 가입을 잘 안 했어요. 이런데 또 이걸 가입해 놓고 추석 때, 곧 추석 다가오는데, 야, 나 주택연금 가입했다. 그러면 딸하고 아들에서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 빨리 가서 그거 있잖아요. 취소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 상속 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올해 지금 6월 달까지 4만 5천 명이 넘었죠. 전국적으로. 5만 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4만 5천 명에서 이제 5만 명.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이제 두 부부가 살면서 주택연금 누가 이게 도와주지도 않을 때 내 아플 때 주택연금을 받아서 내가 용돈으로 내 생활비로 쓰겠다 이런 겁니다.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을 좀 가입하십시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이거 주택연금 하셔가지고요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니까 뭣도 좀 사시고 시장에 가서 신발도 사시고 머리도 좀 하시고
그래도 소비도 진작되고 또 노후에 우리 노후연금이랄지 노후에 리타이어 자금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연금을 두십시오. 근데 이것을 본 모습을 쭉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나쁠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번 뭐냐면 그 주택에서 그 거주하는 주택에서 거주 주택에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거주하세요.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소유자가 세상을 마감하면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물론 이제 상속받아서 이렇게 6개월 이내에 농지나 주택을 배우자 앞으로 명예이전 해야 되겠죠. 이제 부채도 없이 이렇게 하십시오. 또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월세 받는 것도 가능하다. 꼭 먹고 알 먹고 또 작년인가요? 주택연보 3종 세트 해가지고 9억이 앞으로는 그렇지만 9억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주택이 1세대, 2주택, 3주택 돼가지고 합해가지고 9억이 이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홍보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통계에 보면은 71.8%, 한 70세 이상, 71세나 72세 분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아파트를 한 3억짜리로 하면 과거에는 한 10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요새 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그 당시 그래서 또 그 요율 적용도 좀 틀려졌나 봐. 그래서 여기 한 97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죽을 때까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이제 들죠. 이렇게 많이 주로 지금 70~80%가 아파트를 이렇게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 시청자 중에서도 상담을 해가지고 뭐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인천의 계양역 앞에 조그만한 7~8천짜리 그 뭐 다가구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물론 나이에 따라서 틀리죠. 그 요율표를 쭉 지금 내역을 보면은 두 부부 중에 최소 연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해놓은 거 보면은 그런 것도 한 25만 원, 30만 원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주택연금인데 이게 아까 일을 안 해도 집이 나한테 일해주는 아까 대표적인 소극적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농사만 짓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농지연금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농지연금. 농지연금도 똑같아요. 지금 그 농지에서 농사를 평생 지으십시오. 그 다음에 농사를 5년 이상 지셨다면 농지가 한 10,000평 정도, 한 3만 제곱킬로미터 이하시라면 농지연금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평가해가지고. 그러면 65세 이상. 아까 주택연금은 60세죠. 60세.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0세, 65세. 농지연금이 5살 더 많은 것 같아요. 드신다면.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한 75세. 나 이제 힘 딸려서 농지연금이라 받아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농지가 얼만데요? 감정을 해보니까 1억짜리 정도면 한 월 45만 원을 농부인 아버님이 받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명예를 6개월 이내에 어머님 앞으로 배우자한테 해주면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해선 이 정도 1억 개념으로 그리고 300만 원을 이런 거 5억 전체 타봤지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농지와 주택에 대해서 내가 리타이어 했을 테니까 소극적으로 내 재산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온 대가에 대한 그걸 대가물로 내가 담보해서 이렇게 농지연금을 주는 거다. 농지연금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서산에서 뭐 1000명 최초로 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도 주고 그러시던데 농지연금도 늘어나는 추세. 특히 주택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내려가는 것은 아들, 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한데요. 지방의 시청자 여러분 받을 수 있으시면요. 농지연금도 받으시고 주택연금도 받아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남으면 자 내가 앞으로 150살까지 산다면서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농지값이든 집값이든 오르고 내린 거에 관계없이 계약할 때 주택연금 들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리고 오르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앞으로 150살을 살든 뭘 줘서 오래오래 살아서 이 주택연금으로 받은 것이 다 고갈됐다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다 빼먹었다 그럴게요.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도 관여 없이 끝까지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았어요. 내가 이거 워낙 한 9억짜리 10억짜리인데 계속 내가 100살까지 살았는데도 남았어. 한 1억이 남았다고 하자고요. 남은 것은 상속. 요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상속. 이게 우리가 일반 보험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맞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상속할 수 있으면 상속. 모자란 것은 끝까지 가는 거. 되돌려 준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좀 더 디테일이 하나 든다면 그 집에서 요 주택연금 A라는 아파트를 했는데 내가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고 바꾸면 되죠. 바꾸면.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또 중간에 뭐 해약도 가능하고. 나 안 하려한다. 이게 안 하고 귀찮아서. 누가 이제 아버님, 그 주택연금 해약했어요.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줄게요. 그때는 이제 또 한 2번 주고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각서를 써놓으세요. 꼭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열심히 살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농지도 샀고 5년 이상 10년, 20년 농부로서 사셨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저기 열사의 나라 사우지도 갔다 오고 열심히 지하실에 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해서 집을 마련했잖아요. 자, 저는 이런 제도를 제대로 알아서 저는 주택연금 거의 좀 다 들으셔서 조건만 되신다면 들으셔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대로 1세대가 또 두 부부가 꼭 보험의 기능의 역할을 하는 주택은 한 채는 있어야 되겠다. 내가 갑자기 아팠을 때 또 일시불로 타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애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뭐 정액제, 정률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주택연금을 디테일하게 공부한다는 것보다도 주택연금을 무조건 무서워하거나 뭐 주택연금은 이자를 비싸게 받아간다더라 뭘 그런데 제대로 좀 아시고 한 번 정도로도 상담 전화기만 들면 자세히 상담해줘요. 심지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동 몇 호세요 그러면 국민은행 시세조회랄지 감정시세서 딱 봐가지고 내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배우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내 아버님은 다음 달부터 얼마 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연립 단독은 좀 틀리죠. 우리가 나와서 실사조사해서 뭐 감정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여튼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나의 이 긴 인생을 우리가 목돈도 좋지만 긴 돈을 필요로 하는 소극적 소득 만드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 꺼지지 않는 데 불이 될 것인가 이럴 때 자꾸 옆 동네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일본은 91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벌써 27, 8년 동안 줄줄이 44, 5%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노령화 시대에 우리 일본처럼 이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겁먹지 말자. 일본하고 우리 한국 부동산은 틀린 점이 많아요. 그런데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현장을 많이 갔다 왔다 보고 또 그 논문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통계 자료들을. 그랬을 때 한국 부동산하고 일본 부동산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점도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일본도 저렇게 내렸고 노령화가 되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주 속된 표현 하나 쓸게. 우리도 우리 부동산 가격도 언젠가는 그냥 박살이 나서 그냥 40% 이상 IMF 때처럼 그냥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1번 걱정이에요. 1번 걱정이 아니고 1번의 걱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야,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더라. 예, 일본 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은 부동산이 그 맨션인데 만션 아파트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단독. 근데 일본은 통계 수치가 약간 틀린데요. 55%에서 60%, 65%까지가 단독이에요. 단독. 이분들은 젊었을 때는 만션, 요 아파트가 뭐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면 4층, 5층 이하의 10세대 미만의 우리 다세대 개념. 이런 건 20, 30대가 사는 고층. 전번에 뭐 이경구가 뭐 한 푼 줍쇼 가서 그 만션에 가서 초인종 올려가지고 수제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던데 만션, 단독. 그래. 근데 우리는 여기 좀 틀려요. 사실은 우리가 전국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가 60% 정도가 넘죠. 60%가. 서울만 하면 어떤 구는 저기 상계동, 노원구, 북구 이런 데는요. 근 80%가 아파트고 서울이 한 70% 이상이 아파트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딱 한 가지의 그 뭐랄까 선호도를 보면 일본 사람들도 그 재고주택을 좋아하잖아요. 재고주택을 좋아하지 않고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원하는 추세가 당연하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재고주택, 헌 거, 새 것. 이럴 때 이 주택이 그럼 내가 헌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주택 매매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매매. 주택을 헌집을 매매해 가지고 얼마나 팔리냐 회전율 이렇게 따지거든요. 뭐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냐 재고 주택이 몇 채나 매매가 되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여기서 하나 극렬한 것은 일본은 0%대예요. 그러니까 다 일본은 노후에 이렇게 단독주택을 가고자 하는데 단독에서 생활 마감하고자 하는데 사고 팔고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0%대 좀 더 초반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파트니까 규격화되어 있고 가격도 단순화되어 있고 아파트 선호도가 높고 원체 아파트 비율이 높아가지고 이거 10%가 넘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재구주택이 사고 팔리는 것이 일본보다는 훨씬 좀 낫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그럴 거는 아니지만은 선호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집의 구매력을 약간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30, 40대들이 집을 살 능력도 없어. 구매력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0대, 50대까지도 집을 잘 안 사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4, 5년 사이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집을 많이 샀다 이 말이에요. 샀다. 집을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저런 주택연금도 그렇고 아까 꼭 주택이라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들도 좀 사고 아까 요거 저기 소극적 패시브 인컴 만들고 소극적 소득 만들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고 월세 상품들 많이 사고 그랬잖아요. 노후가 불안하니까 구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저 베이머 부모들은 은퇴하면 그래도 몇 억은 손에 쥐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통계를 보니까 스몰, 그러니까 중소형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중소형으로. 일본 시장을 일본도 이렇게 추락했으니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또 생전 통계를 안 내던 한국은행이 어쩐 일로 뭐 일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국 시장은 완전히 좀 트릴리다. 집값이 언젠가는 앞으로 인구가 줄고 이렇게 해서 하향을 하겠지만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낙폭이 크게 주택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세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틈새 시장과 대세 시장을 잘 봐서 대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틈새 시장에서 재테크도 하고 세테크도 해서 소극적 소득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후가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알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뭐 더 여러분들이 저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목소리를 막 톤을 높여서 하는 이유는 재테크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라도 50만 원짜리라도 소극적 소득을 만들자. 작은 것부터라도 만들면 돼요. 작은 것부터라도. 그래서 소극적 재산, 일본의 부동산이 추락하고 지금 버블이 깨졌고 올해도 버블 7이 꺼지고 그다음에 노블 7 지역이 가격이 올라오고 이래서 지금 혼재된 시장인데요. 일본하고는 많이 틀린 점이 있다. 의식 구조에서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라 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오늘 이 밤이 다 가도록 틀린 점, 뭐한 점. 내가 언제 이런 말 했죠.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100가지 될 걸 수 있고요. 내려간다는 것을 이유를 대라 그래도 100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은 물건별, 종류별, 지역별 이것을 잘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원히 이기는 부동산을 사라 그랬잖아요. 맨날 가서 애물단지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이 재탄생을 하겠다네요. 재탄생을. 근데 그것도 소규모로 해보겠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그렇게 옳다고는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서울이 있으면 그 뉴욕의 맨하탄처럼 네모 반듯반듯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 10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의 이해관계가 엄청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싹 하루아침에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탁 뭐 짓고 이거 탁 버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도시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북쪽이 김정인 정권밖에 없어요. 군관동무들 동원해가지고 평양 거리 다 밀어버리고 그냥 이주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재편되기가 600년이나 주저앉은 이 도시가 재편되기는 힘든 거 이해관계가 아니 지금 땅 한 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추가 분담금이 어떠니 저 재건축을 가자 재개발을 가자 도시 정비 사업 중에서도 6개 중에서도 아니다 우리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갈 거야 우리는 개선 사업으로 갈 거야 이런 다툼으로 시작해서 더디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국가가 손을 들어버렸죠. 2000 월드컵이 끝나고부터는 서울은 재편된 게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 빼놓고는 그대로 뉴타운 사업이 서울을 이렇게 어떤 조례사항을 만들어서 균형 있게 발전 있게 이쁘게 좀 통폐합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좀 세워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 그 당시 우리 뉴타운 하면 시범 뉴타운 막 3개 생기고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한때 2003년에서부터 2007년 8년까지 줄기차게 뉴타운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새로운 그냥 어디 뭡니까 신천지에서 앞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막 기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뒤에 가래주택 정비 사와가지고 잘게 부숴서 해봤다는 것도 실패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빈집법으로 또 이관돼 버렸잖아요. 슬그머니. 자 이렇듯 서울의 재탄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이제 잘게 좀 해보세요. 소규모로 좀 해보세요. 이제 주민들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좀 50조를 좀 풀어서 매년 10조씩 해가지고 살릴 건 살리고 우리 유럽의 뭐랄까 정서가 깃든 파리, 런던 이런 도시처럼 그대로 이렇게 막 싹쓸이 해가지고 밀어버리고 이건 말고 살릴 건 살리고 뚫을 건 뚫고 이렇게 해서 서울을 재탄생 시켜봅시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서울은 지금 벌써 강남은 원래 이 뽕나무 밭에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그래도 로또와 블록으로 나눠져서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길은 잃지는 않아요. 근데 북쪽으로 하면 여기가 진짜 600년 도시 아닙니까? 여기 저도 서울에 지금 40년 넘게 살지 않습니까? 북쪽에 가서 차 운전하지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아마
도시의 재탄생은, 도시의 재건축은 강남 쪽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소금의 재건축은 많이 해야 될 곳은 서울의 북쪽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의 11개 구 중에서도 물론 열악한 데 많아요. 여기도 재개발 소규모로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주로 발표난 것을 보면 주로 북쪽의 14개 구 중에서 이 600년 수도를 좀 이쁘게 생활을 쾌적하게 편의시설도 안전한 도시로서 한번 재편해보자 이런 뜻이죠. 자, 우선 용산부터 용산답게 고치는 거잖아요. 용산답게. 민족공원, 마포, 당연히 발전소도 지하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비만 오면 물이 찼던 합정동 새롭게 변해보자. 성동구 완전히 지금 천지개벽. 우리나라에서 모 건설회사하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분양하는 거 건 5천만 원, 3.3제곱미터당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동구의 변신, 광진구의 변신, 강동구, 끝에 강서구, 목동, 이걸 다 재편하는 거예요. 자, 재테크 들어갑니다. 우리가 재테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방송에서 어디 가서 뭘 사십시오, 이거 추천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PD들이 또 가만히 안 두고, 교수님 또 제가 또 이게 뭐랄까, 입은 간질간질하지만 또 막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PD가 금방 끊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제가 슬그머니 이게 대강 제가 설명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지역, 내가 대놓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마곡 중심으로 간다, 9호선 중심으로 간다, 9호선이 연장되는 9호선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검단산까지 간다, 또 이 8호선이 강을 뚫고 간다, 앞으로 또 이 신분당선이 용산을 뚫고, 이런 얘기를 했고, 거시적인 얘기를 했고, 디테일한 쪽의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릴 테니까 시청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 또 내일 여행 가보러 하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제 이름을 찍으면 쭉 지금까지 오늘 23회까지 그냥 누워서 볼 수 있잖아요.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꼭 이 시간대 안 배워도 돼요. 찜질방 가서 그냥 쭉 핸드폰 놓고 보십시오. 24강 소극적 소득 만들기. 안 만들면 긴 돈, 목돈, 특히 긴 돈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재테크 세테크 시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